자, 이제 양도소득세 마무리합니다. 521페이지에 보시면 양도소득세 신고한 납부. 양도소득세는 원래 여기 보실까요? 소득세는 소득세법의 확정신고 납부 기간은 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에 발생한 요 기간에 대해서 과세하기 때문에 소득세법의 과세기간은 원칙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죠. 그러면 요 기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 납부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양도소득세는 가처분 소득이 있을 때, 즉 부동산을 처분해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납부하는 게 양도소득세고, 또 양도소득이 있을 때 되는 건 부담이 적지만 그걸 다음 연도 5월 달에 가서 납부하려면 소득을 다 처분하고 가처분 소득이 있을 때 되는 게 국가에서도 확보해서 조세 수입을 그만큼 확보하는 게 유리하겠죠. 그래서 납세 의무자가 부동산을 처분해서 가처분 소득이 있을 때 빨리 부하겠다, 세수를 징수하겠다 그래서 납세 의무자들한테 예정신고를 하라 그래서 과거에 2010년까지는 예정신고를 임의 규정이었었죠. 예정신고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러나 2011년서부터는 뭐다? 강행규정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는 반드시 뭐를 해야 돼요? 예정신고를 해야 된다. 만약에 예정신고 기한 내 예정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되고, 그리고 다음 연도 가서 확정신고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예정신고를 했다면 예정신고한 자는 그 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다면 확정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정신고를 한다면 언제까지 어디에 해야 되느냐. 우선 납세지는 관할세무서는 소득이 있는 자, 거주자는 국내 주소지 관할세무서죠. 거기가 관할세무서 납세지 하면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라 이 얘기고, 비거주자는 국내 소득이 발생한 장소,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있는 부동산을 처분해서 양도소득이 발생했다면 비거주자는 강남세무서를 납세지로 하겠다. 원천 국내 소득이 발생한 장소를 납세지로 하죠. 그럼 언제까지냐? 그래서 중요한 건 바로 양가로 1번의 예정신고 기한, 첫 번째 토지, 건물, 부동산에 대한 권리, 기타 자산, 그러니까 주식을 빼고 나머지 자산, 주식하고 파생상품은 예정신고하지 않기 때문에 주식을 제외한 나머지는 토지, 건물, 부동산에 대한 권리, 기타 자산은 양도일에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 2개월이죠. 양도일에 속하는 달, 오늘 양도해서 4월 1일, 그러면 4월 말부터 계산하라. 그죠? 그 달의 말일, 1일 날 양도하든 15일 날 양도하든 30일 날 양도하든 그 달의 말일 기준으로 해서 2개월이에요. 2개월 이내 예정신고를 하라. 다음 두 번째, 부담부 증여 있죠. 올해 새롭게 개정돼서 신설된 부분이죠. 부담부 증여 채무 부분만큼은 양도로 보죠. 이때 채무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증여세 신고 기한하고 통일시켰어요. 그래서 양도일에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 3개월이다. 3개월 이내 부담부 증여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라. 3개월짜리가 하나 있어요. 다음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있죠.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허가를 받고 거래하는 게 정상인데, 허가 받기 전에 대금 결제 미리 끝났다 하더라도 허가일 기준으로 가죠. 그래서 허가를 늦게 받았으면 허가일에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예정신고를 하라. 그리고 주식은
부동산이 아니니까 깊이 생각할 건 아니지만 분기마다 묶어서 양도일에 속하는 분기 말일로부터 2개월이에요. 그러니까 1월, 2월, 3월 달에 양도한 건 분기 말이 언제? 3월 말이니까 3월 말부터 2개월이니까 5월 말까지, 7, 8, 9, 요 3개월은 11월 말까지 이렇게 예정신고를 하라 이 얘기고, 그래서 우리는 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나 또는 일반 부동산은 허가일 또는 양도일로부터 2개월인데 우리 부담부 증여의 경우는 3개월 이내 신고를 하라. 요거 그 밑에 또 하나 1번 예정신고는요, 양도 차익이 없거나 양도 차손 마이너스 손실이 발생했어도 뭐는 하라. 예정신고는 해야 됩니다. 다음 두 번째, 예정신고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되죠. 가산세 붙어서 확정신고를 해야 된다. 다음 세 번째, 3번에 니은 정도 보세요. 예정신고를 2번 이상 하는 사람, 초과 누진세율 대상 자산을 2번 이상 양도하는 경우는 이미 예정신고 했을지라도 요번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한다면, 두 번째 한다면 첫 번째 예정신고한 것까지 과세표준을 합산을 해서 예정신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예정신고 기한 내 예정신고했고 다른 소득이 없으면 확정신고 안 해도 된다. 그러나 예정신고를 안 했거나 또는 이외 초과 누진세율 적용 대상 자산을 2번 이상 양도하는 자가 합산을 해서 예정신고 안 했다면 그때는 확정신고 기한 내 합산을 해서 다시 확정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거 하고 다음 오른 밑에 보시면 2번에 확정신고 기한 그랬죠. 확정신고는 다음 연도죠. 소득이 있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요거 하나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물론 참고로 밑에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부동산을 양도를 하고요. 양도소득세 납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망했다면 상속받는 상속인이 상속계실에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예외로 해외로 이민 가는 경우, 출국하는 경우,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전환되는 경우는 출국 전날까지 신고 납부하라. 이렇게 해서 예정신고 정상적으로 했으면 확정신고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예정신고 하지 않은 자는 가산세가 적용되고 가산세 적용해서 확정신고를 해야 된다. 이때 오른쪽에 잠깐 보시면 예정신고 안 하면 가산세 적용되고 가산세가 적용됐는데 확정신고 또 안 했다고 해서 이중으로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그 내용은 522쪽 보십시오. 522쪽 거기 보시면 오른쪽에 빈출 지문이라고 나와 있죠. 오답 지문. 그 두 번째 거 예정신고 관련하여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 확정신고 관련하여 무신고 가산세를 다시 부과할 수 있다. 예정신고 안 해서 가산세가 적용됐다면 확정신고 안 했어도 가산세는 이중으로 부과되지 않는다. 요거 이해하시고 다음 맨 위에 보시면 또 하나 1번에 보시면 당해년도에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손실이 발생했어도 확정신고는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정신고한 자는 당해소득에 대해서 확정신고 안 해도 되지만 3번 누진세율 적용 대상 자산을 2번 이상 한 자가 합산을 해서 예정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는 합산을 해서 예정신고를 하라 이거죠. 자, 그리고 밑에 양도소득세, 가산세, 이 가산세는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지방세법에 있는 내용하고 똑같죠. 조세 총론에서도 점검했고
그래서 가산세 부분은 27회 출제됐기 때문에 크게 언급될 내용은 아니지만 양도소득세에 관련해서 가산세는 예정신고 오른쪽에 빈출 지문이 있죠. 그거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가산세 부분은 예정신고하지 아니하여 가산세가 적용된 경우는 확정신고 안 했다고 해서 가산세가 이중으로 부과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다음 523쪽으로 가죠. 자, 13번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및 가산세. 분할납부는 양도소득세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한꺼번에 납부하기가 부담이 크니까 납부기한 지나고 2개월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하죠. 이때 예정신고 분할납부 한도액이 있죠. 분할납부 기간에 2개월 동안에 납부할 수 있는 금액은 첫 번째 칸에 납부할 세액이 2,000만 원 뭐라 그랬어요? 이하. 여기 보실까요? 자, 분할납부는 예정 신고하면서 분할납부할 수도 있고 아니면 확정 신고하면서 분할납부할 수 있는데 예정 신고 기한이든 확정 신고 기한이든 기한 경과한 날로부터 2개월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그럼 이때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기한 내 납부할 세액과 분납기간에 낼 수 있는 이 한도 금액이 정해져 있다. 그럼 2,000만 원 이하 그랬죠? 2,000만 원 이하. 그러면 예를 들어서 1,500만 원, 1,700만 원, 1,900만 원이 있다. 그럼 전부 다 2,000만 원 이하죠? 이럴 때 분할납부는 자 1,000만 원은 기본적으로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하면서 1,000만 원은 납부를 하고 초과하는 거 얼마예요? 500만 원. 이때는 700만 원. 이때는 900만 원을 분납기간에 나눠낼 수 있다.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걸 분납기간 2개월 동안에 내라. 이 얘기는 기본 예정신고 기한 또는 확정신고 기한 내 기본 1,000만 원을 납부하라 이 얘기죠. 그리고 2,000만 원을 초과할 때는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으로 분납할 수 있다 그랬고 그 밑에 분납 신청은 1번은요. 확정신고하면서 분납하겠다 그러면 끝에 확정신고 기한까지 신청서 제출하면 돼요. 신청하면 되고 2번 예정신고하면서 분할납부하겠다 그러면 예정신고 기한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다음 4번에 농어촌 특별세인 부가세. 여러분 양도소득세 납부할 세액에 부과되는 부가세는 없지만 감면받은 세액이 있으면 농어촌 특별세가 감면받은 세액에 20% 부과되고요. 또 하나 우리 양도소득세 납부할 때 뭐가 납부되냐면 별도로 지방교육세가 납부가 되는데 별도로 기재 안 했으니까 참고로만 보세요. 이것은 양도소득세 과세 표준이 나오면 그 과세 표준을 지방교육세 과세 표준으로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지방교육세가 아니라 지방소득세죠. 지방소득세 이와 같은 지방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양도소득세 과세 표준 금액하고 똑같다. 그래서 양도소득세 과세 표준에다가 지방소득세 세율을 곱하는데 이때 세율은 여러분 자 양도소득세에서 얘기한 대로 보면 양도소득세 세율 미등기는 70%죠. 그러면 미등기 자산은 100분의 70인데 우리 지방소득세에서는 1000분의 70. 1년 미만 보유한 부동산의 경우는 100분의 50인데 1000분의 50. 1년 이상 부동산을 그리고 2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면 1000분의 40. 그리고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면 6%부터, 그러니까 6%부터 40, 다시 말하면 1000분의 6부터 1000분의 얼마 40까지 이와 같은 초과투진세율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 양도소득세의 10분의 1이 지방소득세 세율이다. 여러분 미등기는 참고로 양도소득세에서 몇 프로 했었어요? 7%. 양도소득세는 70%인데 지방소득세는 몇 프로다? 7%라는 얘기죠. 자, 요거는 양도소득세는 몇 프로예요? 50%. 요거는 40%. 양도소득세에서 6%부터 40% 이렇게 되어 있던 걸 지방교육세는 천분율로 하니까 이렇게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백분율로 고치면 7%, 요거는 5%, 요거는 4%, 요거는 0.6에서 4%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의 10분의 1이 바로 뭐다? 지방소득세 세율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다가 지방소득세는 10분의 1 세율을 곱한 게 지방소득세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 볼까요? 미등기 자산이에요. 미등기 자산 과세표준이 1억일 때 뭐 양도소득세하고 또 하나 뭐 지방소득세를 한번 계산해 보면, 자, 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 1억에다가 미등기는 70%예요. 70%. 그러면 7천만 원이 바로 뭐예요? 양도소득세가 나옵니다. 7천만 원 70%니까. 그런데 지방소득세는 똑같은 과세표준의 7%. 그러니까 얼마? 700만 원이죠.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계산은 이렇게 하는데 원래 실무에서는 이렇게도 계산하죠. 양도소득세가 나오면 그냥 여기에 몇 프로? 10%를 곱한 게 뭐다? 지방소득세다. 그래서 얼마다? 700만 원. 이렇게 계산하나? 이렇게 계산하나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쉽게 양도소득세액이 나오면 거기에 몇 프로? 10%를 계산한 게 지방소득세다. 그런데 이 지방소득세는 부가세가 아니라 뭐라고요? 독립세다 이거예요. 이게 헷갈려요.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계산하잖아. 별도로. 그죠? 그래서 양도소득세가 나오면 거기에 10%가 지방소득세인데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독자적으로 계산한다. 그래서 독립세고, 양도소득세 지금 같은 경우 7천만 원은 세무서에 국가로 들어가고 요 700만 원은 지방자치단체로 들어가죠. 지방세이기 때문에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526쪽에 보시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부분을 점검하죠. 자, 여러분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국가가 과세 요건을 충족했어도 과세권을 스스로 포기하겠다. 이게 비과세인데, 그래서 첫 번째 1번 파산선고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 받았고 파산선고 받은 사람 이름으로 남겨둔 재산 처분해서 발생하는 소득이 있으면 그건 국가가 세금을 포기하겠다. 왜? 파산선고 받은 사람의 돈을 빌려준 채권자 연쇄 파산을 막아야 되니까 국가가 세금을 걷어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비과세 제목 그대로만 보시면 되고, 두 번째 농지를 교환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우리는 농지에 대해서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으면 비과세 혜택을 주는데, 참고로 우선 먼저 오른쪽에 알아보기 나와 있죠. 보충. 거기에 농지가 도대체 뭐냐 이거지. 그래서 농지는 지적공부상 지목, 등기부상의 지목 관계없이 사실상 경작하고 있는 전답, 과수원이죠. 전답이죠. 전답, 그 다음에 과수원, 논이나 밭, 과수원, 이걸 우리는 농지라고 한다. 전답, 과수원, 거기에는 농사 짓는데 직접 필요한 농막, 막사가 있거나 퇴비사, 퇴비창고가 있거나
양수장, 물을 모아둔 저수지 같은 게 있거나, 또는 뭐요? 못, 지소하면 연못이죠. 자그마한 못이나 연못, 또는 농도, 도로가 있거나 수로, 물이 흐르는 길이 농지 위에 있으면 농지의 범위에 포함을 한다. 이렇게 해서 농지는 실제로 경작하고 있는 전답 과수원을 농지라고 하는데, 이런 농지를 교환 분합할 때 비과세는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라 이겁니다. 첫 번째는 금액요건, 금액요건 충족해야 되고, 또 하나는 교환 분합하는 사유가 있어야 되겠죠. 이것이 동시에 뭐했을 때, 충족했을 때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그럼 먼저 그림 박스의 밑에부터 보죠. 기역 니은, 니은에 보면 금액요건 나왔죠. 자, 농지를 교환 분합할 때 쌍방 농지가격 차액이, 그죠? 차액이 발생합니다. 차액. 이 차이나는 차액이 쌍방 토지 가액 큰 쪽이죠. 큰 편에 4분의 1 이하일 것. 이렇게 4분의 1 이하로 차액이 적게 발생했을 때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이겁니다. 그럼 볼까요?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자, 갑의 소유 농지와 을 소유 농지를 이렇게 농지를 교환합니다. 그런데 이때 갑의 농지는 1억이고 을의 농지는 8천만 원짜리라고 가정해봐요. 그러면 비교했더니 차액이 얼마나 옵니까? 2천만 원 발생했는데, 이 차액은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은 비교해보면 쌍방 토지가격 비교해서 큰 쪽 요거죠. 1억, 여기에 큰 쪽에 4분의 1 그랬어요. 4분의 1이면 2,500만 원이 나오겠죠. 2,500만 원 이하가 되라. 그러니까 2천만 원이면 2,500만 원 이하에 해당되니까 이런 경우 비과세 받을 수 있다. 만약에 7천만 원짜리랑 교환했다면 차액이 3천만 원은 4분의 1을 초과하니까 이거는 비과세 받을 수 없다. 이렇게 금액 요건이 충족돼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사유가 있어요. 사유는 크게 네 가지가 있죠. 첫 번째, 1번으로 가서 첫 번째,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해서 내 농지와 교환 분합을 했고 차액은 4분의 1 이하가 되면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와 내 농지를 교환 분합했고 역시 차액은 4분의 1 이하가 되면 비과세죠. 세 번째는 농지법, 농어촌 정비법, 농지기금 관리법, 이와 같은 법률에 따라서 내 농지를 교환 분합했고 그래서 차액이 4분의 1 이하가 됐다면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이렇게 요건 중에 사유 중에 네 가지 중에 세 가지는 국가나 법률이기 때문에 요 요건만 충족하면 비과세 됩니다. 그러나 네 번째 사유, 개인과 개인 간에 농사 짓는데 경작상 필요에 의해서 교환 분합할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쌀 농사 짓는 여러분하고 나는 밭농사 짓고 있는데 나는 쌀 농사 짓고 싶고 여러분은 밭작물로 하고 싶어요. 부가가치가 높은 걸로. 그래서 여러분 쌀 농사 짓던 농지와 내 밭농사 짓던 농지를 서로 교환할 수도 있죠. 이렇게 개인과 개인끼리 교환 분합하는 경우는 투기에 이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조건 하나 더 추가됩니다. 쌍방 토지가격 차액이 4분의 1 이하가 되면 비과세 혜택을 주는데 다만 새로운 농지 소재지에서 각각 3년 거주 경작을 해야 된다. 3년 거주 경작하지 않으면 추징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농지를 교환 분합했을 때 비과세는 교환 분합하는 금액 요건하고 사유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충족이 돼야 된다. 그런데 밑에 2번 나왔죠. 아까 개인이 경작상 필요에 의해서 교환 분합하는 농지는
새로운 농지 소재지에서 3년 거주 경작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밑에 2번 이러이러한 경우는 3년 거주 경작하지 않았어도 경작한 걸로 인정해주는 특별한 규정이 있죠. 두 가지예요. 하나는 농지를 취득 후 3년 이내 공익사업을 위한 법률에 따라 수용이 됩니다. 그러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기 때문에 이 3년 거주 경작하지 못했어도 3년 거주 경작한 걸로 보고 추징하지 않죠. 또 하나는 새로운 농지 취득 후 3년 이내 농지 소유자가 사망합니다. 그럼 상속받은 상속인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하라. 그래서 피상속인의 경작한 기간과 상속인의 경작한 기간을 통산해서 3년 충족했으면 추징하지 않죠. 이런 경우 두 가지를 제외하고는 본인이 직접 경작을 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다만 다음 장에 525조 비과세 제외되는 농지라고 그랬죠. 이것은 3년 이상 경작했을지라도 또는 농지 요건을 충족했어도 이러이러한 경우 두 가지는 비과세 혜택을 줄 수 없다. 즉 과세하겠다. 그 첫 번째가 양도일 현재 특별시, 광역시, 시지역에서 시지역에 있던 토지가 농지가 주거지역이나 또는 상업지역이나 또는 공업지역으로 편입이 됐어요. 다시 말하면 주거지역으로 편입됐다는 얘기는 주거지역이 아닌 지역, 즉 개발제한구역이나 녹지지역 등에 있던 농지가 그린벨트 등이 풀려갖고 주거지역으로 편입됐다면 가격이 상승하겠죠. 이렇게 가격이 상승했는데 상승할 수 있는 기간 3년 흐른 다음에 편입되고 3년이 지난 후에 그 농지를 교환 분합하는 것까지도 비과세 혜택을 줄 수는 없다는 얘기죠. 소득이 너무 크니까. 그래서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지역에 있어서는 3년 지났다. 그런 농지는 비과세 혜택을 줄 수 없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두 번째는 환지, 지금은 농사 짓고 있는 농지로 되어 있지만 사업이 끝난 후에 농지 외에 대지 등으로 환지하기로 지정이 됐다. 그런 경우는 환지하기로 지정된 날로부터 3년 지난 농지는 비과세 혜택을 줄 수 없다는 얘기. 왜? 환지하고 지정되고 3년이 지나면 농지로 보지 않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을 줄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거지역으로 편입되고 3년 지났거나 환지하기로 지정되고 3년 지난 농지는 비과세 혜택을 줄 수 없다. 과세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526조 양가로 3번 1세대 1주택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여러분 1세대 1주택은 지문이 길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 1세대의 뜻, 1주택의 뜻, 그리고 보유기간 요 세 가지만 엄선해서 정리를 하시면 돼요. 첫 번째 1세대의 요건이 뭐냐? 도대체 1세대라고 하는 건 어디까지 하나의 세대로 보느냐? 원칙이요. 원칙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거주자로서 법률론에 의한 두고 배우자가 있으면 하나의 세대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와 같은 거주자, 배우자, 부부죠. 이 부부와 동일한 주소의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동거 가족이 있으면 동거 가족까지를 하나의 세대로 보죠. 동거 가족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홍길동이가 결혼을 해서 배우자랑 당연히 부부니까 하나의 세대입니다. 그런데 이들과 주소가 같이 되어 있고 같이 거주하고 있는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동거 가족 중에 두 사람의 직계 존속이죠. 직계 존속. 두 사람의 직계 존속은 아버지, 어머니, 장인, 장모 같이 주민등록되어 있으면 하나의 세대. 그리고 직계 비속이죠. 직계 비속. 직계 비속은 자녀, 그 비속에 누구도 배우자도
아들이면 며느리, 딸이면 사위. 그죠? 그리고 두 사람의 형제, 그 다음에 자매, 형, 동생, 배우자의 형제, 자매, 처남, 처제도 같이 살고 있으면 여기까지가 동거가족 하나의 세대로 본다 이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원칙이 있고, 그런데 우리는 예외 부분을 시험에 관련해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왜? 이것은 원칙이 동거가족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누구는 배우자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배우자가 있어야 되는데 배우자가 없어도 하나의 세대를 인정해 주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예외로 크게 4가지. 그죠? 첫 번째, 거주자로서 30세 이상인 자. 두 번째는 30세가 안 됐어도 과거에 결혼했었지만 현재 배우자가 사망을 해서 배우자가 없거나 아니면 이혼을 해서 배우자가 없어도 과거에 결혼했었던 사람은 부모랑 세대를 분리하면 하나의 세대 인정되죠. 그리고 아까 30세 이상인 자는 결혼을 안 했어도 부모랑 세대 분리를 하면 별도의 하나 세대 인정이 됩니다. 다음 세 번째는 소득세법상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예요. 이때 미성년자는 제외. 그럼 우리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40 큰 의미는 없지만 보건복지부에서 복지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가구별 평균 가구소득을 100가구를 기준으로 정해놨죠. 중간이 50번째 그리고 100번째 첫 번째 이 부분을 우리는 상위 소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것은 중위 소득이라고 하죠. 중간소득 그리고 하위 소득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중간소득의 이 중간소득 50번째 가구의 중간소득이 예를 들어서 3인, 4인, 5인이다. 그러면 3인 가족은 300만 원대, 4인 가족은 400만 원대, 5인 가족은 대략 500만 원대가 되는데 예를 들어 5인 가족이다 그러면 5인 가족 중에 뭐 5명이 다 소득이 있을 수도 있고 5명 중에 2사람이 소득이 있을 수도 있고 한 사람이든 2사람이든 합치는 거죠. 가구 소득이 500만 원대인데 이거에 100분의 얼마 40이면 대략 500만 원이면 한 200만 원대 소득이 있으면 된다 이거죠. 그게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 이렇게 중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 기본적인 소득이 있으면 돼요. 기본적인 이런 소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30세가 안 됐어도 결혼한 적이 없어도 일정한 소득이 있으면 된다. 그러나 미성년자는 제외되고 다만 미성년자도 부득이한 경우는 인정되죠. 가족이 사망했다는 얘기는 고아가 됐거나 아니면 혼인했다.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혼인한 경우는 하나의 세대에 인정되죠. 이렇게 해서 4가지 사유는 배우자가 없어도 하나의 세대에 인정이 됩니다. 그럼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모랑 떨어져 있어도 같이 있는 걸로 보죠. 자, 이렇게 해서 1세대 보셨고 참고로 여러분 1세대 구성할 때 부부가 주민등록을 따로따로 세대를 분리했어도 하나의 세대로 보는 겁니다. 부부는 떨어져 살아도 같이 있는 걸로 보죠. 다음 두 번째 주택의 범위로 갑니다. 그럼 주택은 어디까지 주택으로 보느냐? 1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양도하는 날 현재 우리나라의 한 세대가 주택을 딱 몇 개 하나 가지고 있고 그것이 실거래 가격 9억을 초과하지 않는 고가 주택이라면 1세대 1주택 부수되는 토지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는데 이때 기억 주택은요 뭘 주택이라고 하느냐 첫 번째 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하고요 부속된 딸려있는 토지 그래서 주택은 건물하고 토지까지 합쳐서 주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택을 보시면 자 1주택 하면 1주택은 자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부속된 토지죠. 부속된 토지까지를 우리는 합쳐서 주택이라고 하는데, 이때 이 부속된 토지가 주택 정착 면적 있죠. 주택 정착 면적, 건물 바닥 면적이죠. 면적의 도시지역 안에 있으면 면적의 5배 또는 정착 면적의 10배. 이거는 도시지역 어디 안에 주택이 있으면, 도시지역 밖에 있으면 몇 배? 10배까지를 부속된 토지로 보고 5배, 10배를 초과하는 건 비사업용 토지로 봅니다. 또 하나, 여러분 거기 보시면 세 번째 줄에 공부상의 주택으로 되어 있어도 사실상 영업용으로 사용하다 양도할 때는 1주택으로 보지 않죠.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등기권리증에 주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주택을 사업자 등록을 하고 지금 음식점으로 영업하고 있는 상태에서 양도를 한다면 그건 주택으로 볼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비과세 받을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비과세 받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양도소득세는 가지고 있을 때는 음식점 사업을 하던 상가로 사용하던 관계없어요. 뭐 할 때만, 양도하기 전에, 양도할 때 당시 주거용이면 되죠. 그렇다면 음식점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주택은 양도하기 전에 사업자 등록 말소를 하고, 그죠? 전기, 수도, 가스 등을 영업용으로 되어 있는 걸 가정용으로 전환해 놓고, 그리고 나면 그건 주택이죠. 그래서 팔면 비과세 받을 수 있죠. 그리고 취득한 사람은 그 상태에서 다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음식점으로 하다가 처분할 때는 다시 공부상 정리해 놓고 처분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공부상의 주택일지라도 사실상 영업용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또 하나, 다음 장에 니은 겸용주택 있죠. 겸용주택은 주거 하나의 건물의 주택과 주택 외 부분으로 같이 병행되는 것, 같이 사용하는 걸 우리는 겸용주택 또는 일부는 일명 상가주택 이렇게도 얘기하죠. 그럼 이런 주택은 주택 면적이 크면 전부 다 주택으로 본다는 얘기야. 거기 보시면 하나의 건물의 주택과 주택 외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 외 건물이 있는 경우도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이 얘기는 뒤에 나와 있죠. 주택 연면적이 주택 외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 주택 외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는 얘기는 반대로 주택 면적이 크기 때문에 전부 다 주택으로 본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로 겸용주택은 주택 면적이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이렇게 보시고 박스 밑에 디귿 다가구 주택이 있어요. 다가구 주택은 원래 세법은 한 가구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데 그러면 양도소득세는 오히려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그래서 다가구 주택을 양도소득세는 양도하는 행위에 따라서 다가구 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일괄해서 한꺼번에 하나의 매매 단위로 해서 양도하는 경우는 전체 주택을 몇 개 하나로 봐요. 그래서 1주택으로 보고 비과세 받을 수도 있다. 다음 니은 공동소유주택, 여러분과 내가 주택 하나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으면 여러분도 주택, 나도 주택을 소유한 걸로 보고 주택수 계산을 하죠. 물론 지분이 크던 적던 간에 주택수에 각각 들어갑니다. 그러면 오히려 부부가 주택을 공동 소유하고 있다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죠. 그래서 끝에 다만 동일한 세대원의 경우는 예외입니다. 즉 남편과 부인이 주택 하나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면 동일한 세대원이니까 1세대 1주택으로 봐주겠다 이 얘기죠. 그럼 동일한 세대원이 아닌 경우 주택을 공동 소유하는 건 각각 주택을 소유한 걸로 보죠. 다음 그 밑에 3번 이렇게 해서 1세대 1주택 이제 양도를 해서 비과세 받으려면 보유기간이 충족돼야 됩니다. 보유기간
그러면 여러분 보유기간은 취득에서부터 부할 때까지냐 양도일까지죠. 취득일로부터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일까지 요 기간을 우리는 보유기간이라고 하고 이것을 몇 년? 2년 충족을 했으면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1세대 1주택 취득에서부터 양도할 때까지 기간은 몇 년? 2년 보유를 하고 양도를 하면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그런데 여기 밑에 보유기간 특례가 있죠. 요건 시험에서 요 부분을 많이 물어보니까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첫 번째 보유기간 특례는 2년 보유 안 했어도 2년 보유한 걸로 보고 1세대 1주택일 때만 2년 보유한 걸로 보고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라고 하는 특례 규정이에요. 그 첫 번째가 건설임대주택이죠. 이것은 무슨 말이냐? 주택건설회사가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할 때 무주택자 대상으로 임대를 주고 무주택자는 거기서 임대차 계약을 맺고 5년 동안 계약을 해서 월세 주고 살다가 5년 지난 후에 거주한 후에 그 주택을 분양받는 그런 아파트가 바로 건설임대주택이죠. 그래서 이런 건설임대주택은 임차일로부터 거기 보시오. 거기 두 번째 줄 건설임대주택에 취득한 날이 아니라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거, 세대 전원이 5년 이상 거주를 했다면 그건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무슨 말이에요? 다시 한번 주택건설회사가 아파트 지어서 무주택자한테 임대 줬고 임차인인 거기서 임차인은 5년 동안 거주하고 나서 그 후에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그렇게 분양받은 주택은 분양받고 그 다음날 등기하고 팔아도 2년 보유 하루밖에 안 됐지만 2년 보유한 걸로 인정해 줍니다. 왜? 임차일로부터 임대차 계약한 날로부터 양도일까지 5년 거주했기 때문에 투기로 보지 않죠. 다음 두 번째는 협의매수 수용입니다. 주택 및 부수 토지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그 밖의 법률에 수용이 됐다. 그러니까 1세대 1주택 2년 보유 못하고 수용됐어도 2년 보유한 걸로 인정해 줍니다. 다만 세 번째 줄 양도 또는 수용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를 하는 잔존주택과 부속된 토지에 한한다. 이 얘기는요, 이와 같은 주택이 있는데 이것이 일부만 뭐가 됐어요? 법률에 따라 수용이 됐다면 나머지 남아있는 이것은 수용된 날로부터 몇 년? 5년 안에 타인에게 이건 그대로 양도를 하더라도 이것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일부가 수용됐으면 그 부분 비과세 혜택 주고 나머지 짜투리는 그날로부터 5년 안에 제3자한테 처분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이 얘기고요. 다음 디귿에 보시면 국외 이주 그랬죠. 국외 이주가 뭡니까? 이것은 해외 이주법에 따라 해외 이주로 세대 전원이 이민 가기 위해서 출국하는 경우도 되고 이민 가는 건 아니지만 1년 이상 계속해서 외국에 나가서 거주하다가 다시 입국 되돌아오겠다. 이런 목적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는 2년 보유 안 했어도 비과세 혜택을 주죠. 주거 이전의 자유를 세법에서 억제하고 있다. 그래서 위헌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민 가기 위해서 또는 세대 전원이 출국할 때는 2년 보유 안 해도 비과세 혜택을 주는데 다만 출국한 날로부터 2년 안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그랬죠. 이건 뭘 얘기하느냐? 지금 매매가 안 되면 먼저 출국하고 그리고 나서 2년 안에 처분하는 것까지도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이 얘기고요. 다음 네 번째, 취약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 이것은 조건이 붙었어요. 당해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를 하다가 주민등록 두고 실제로 거주를 하다가 취약, 자녀 입학, 여기 취약은요 유아원,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안 되죠. 그래서 일반 고등학교서부터 취약사유에 들어가고, 다만 장애인 특수학교는 다 돼요. 그것 때문에 이사 가는 건 인정된다. 그러나 일반 학교는 고등학교부터죠. 그리고 질병치료, 요양, 이것도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진단서에 의해서 확인이 돼야 되고 1년 이상 치료를 요한다 이렇게 확인돼야 돼요. 그리고 학교 폭력 등으로 인해서 이사를 가는 경우, 또는 근무지 변경이죠. 근무지가 변경돼서 타 시군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를 가는 경우는 1년만 거주했으면 2년 보유 안 했어도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이거고요. 마지막으로 재개발, 재건축 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사업 시행 인가 이후에 대체주택을 취득해서 여러분 재개발, 재건축으로 주택이 철거돼서 조합원 입주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끝날 때까지 딴 데 이주해서 주택을 하나 취득해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아파트로 입주를 하기 위해서 종전주택을 양도한다면 1년만 거주하고 입주하기 위해서 양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2년 보유 안 해도 된다 이 얘기죠. 이렇게 해서 1세대 1주택 2년 보유하고 양도했을 때 비과세, 1세대 1주택 비과세인데, 여기서 양가로 4번에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있죠. 이런 부분은 시험에서 언급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참고로만 한번 읽어보시고, 여러분 교재 다시 되돌아가서 526쪽에 더 알아보기라고 나와 있죠. 오른쪽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이것을 암기가 아니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1번, 대조와 건물을 동일한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1주택으로 본다. 여기 보세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주택의 건물은 갑의 이름으로, 남편의 이름으로, 그 다음에 토지는 부인의 이름으로 소유하고 있다. 구분 소유하고 있죠. 건물과 대지 소유자가 달라도 하나 동일한 세대원이니까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1세대 1주택 2년 보유한 후에 멸실하고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는 건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자, 주택을 1세대 1주택 2년 보유하고 지금 양도하면 비과세인데, 이것을 뭐했어요? 멸실하고 나대지 상태에서, 즉 토지만 양도하는 건 주택이 아니다. 그래서 비과세 받을 수 없어요. 양도할 때 당시 주택이 아니니까. 다음 세 번째, 1세대 1주택 소유자가 다른 주택을 신축하고자 매입한 낡은 주택을 뭐라고 그랬어요? 낡은 주택을 헐어버리고 나대지 상태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이거에 응용된 거죠. 보세요. 주택이 이렇게 두 개를 소유하고 있어요. 갑이. 그럼 1세대 2주택인데 요때 요 주택을 하나 멸실을 했다면 요건 주택이 아니죠. 그럼 이거 주택이 아니니까 요거인 상태에서 2주택을 양도하면 이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다. 두 개 가지고 있다. 하나 멸실하고 하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이 얘기고요. 다음 4번은 이런 내용이죠. 1세대 1주택 보세요. 주택의 건물, 토지가 있어요. 건물 1번, 그 다음에 2번, 그리고 3번 이렇게 팔았다 이거죠. 자, 주택을 양도하는데 건물만 양도하면 비과세 받습니다. 그런데 토지만 양도하는 건 비과세 받을 수 없다.
그리고 토지 건물을 한꺼번에 양도하면 당연히 비과세 받죠. 그러니까 주택에 건물이 정착되지 않은 땅만, 대지만 처분하는 건 그건 주택 양도로 보지 않는다. 그게 4번이죠. 부수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되지 않은 부분만 분할 양도하는 경우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요거 하고 또 하나 5번은요. 이 얘기입니다. 이론상이니까 그렇죠. 법률상 해석이니까 그래요. 자, 주택 하나를 1세대 1주택을 2년 보유하고 양도하는데 하나의 주택을 둘로 분할해서 이걸 먼저 양도를 한다면 요거 양도할 때 반쪽이라도 주택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건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가 없다. 그래서 먼저 양도하는 건 과세를 하고 나중에 양도하는 것만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확인해 보면 자, 1주택을 둘 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먼저 양도하는 건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음 6번. 6번은요. 여러분이 주택을 2개 가지고 있다가 하나를 어저께 양도했어요. 양도. 그러면 지금 몇 개 남았어요? 하나. 근데 상대방에서 아직 등기를 못 해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등기부상에 2주택으로 되어 있을지라도 사실관계니까 주택 하나죠? 그럼 그거 팔 때 비과세, 매매 사실 확인이 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이 얘기죠. 확인해 보면요. 양수자 등기 지연으로 인하여 공부상 2주택인 경우도 매매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1주택으로 본다. 다음 7번. 여러분 이런 경우도 있어요. 사실관계. 자, 단독주택에서 이렇게 대가족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주택이 비좁아. 그래서 옆집에 있는 단독주택을 또 하나 사서 이렇게 등기부상에는 각각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이것을 취득해 놓고 하나의 울타리 공사를 해서 출입문 하나로 해서 한 세대가 같이 이렇게 거주하고 있다면 동일한 대지 안에 건물이 2개, 등기부상에는 2주택이라 하더라도 한 세대가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이용하니까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이 얘기고, 다음 8번은 이거죠. 여러분이 주택을 2개 가지고 있다가 하나 먼저 양도할 때는 과세가 되고 나중에 양도하는 것만 비과세 혜택을 주는데, 만약에 2개의 주택을 같은 날 동시에 매매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중에 하나는 먼저 양도하고 하나는 나중에 양도한 걸로 보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누가 양도한 거주자가 선택을 하라 이게죠. 그럼 여러분이 주택을 2개 가지고 있다 동시에 같은 날 처분했다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가격이 조그만 걸 먼저 팔아서 양도소득세 조금 내고 나머지 큰 걸 팔아서 나중에 파는 걸로 보고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것이 효과적이겠죠. 자, 이렇게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에 대한 내용 보셨고, 뒤에 특례 부분 같은 부분은 실질적인 내용이 아니라 실무적인 내용이니까 참고로만 보시고, 이렇게 해서 양도소득세 부분에 대한 수업을 오늘까지 해서 학기공 수업을 종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이렇게 정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미비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 과정에서 그 부분을 클릭해서 보충하시는 걸로 해서 여러분이 충분히 실전에 가서 고득점할 수 있도록 반복해서 이렇게 복습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